놀이시설 부지 선정입니다. 이게 그냥 빈 땅 고르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법이랑 기술 기준, 환경 문제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네,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정한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법이랑 규제가 요구하는 걸 동시에 맞춰야 하는 좀 전략적인 과정이에요. 네.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고요. 그 아래로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실무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이걸 줄여서 보통 시설 및 기술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준 문서요? 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부지 선정 그 아이디어 단계부터 이걸 만족할 수 있나 없나 따져봐야 하는 거죠. 안전관리법 제1조에도 근거가 있고요. 근데 그 시설 및 기술 기준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계속 바뀌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2015년, 2020년, 23년 여러 번 개정됐던데. 네,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최신 기준 놓쳐서 기껏 계획 다 세워놓고 마지막 설치 검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또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면서 기준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은데요. 네. 어린이 놀이기구는 그네나 미끄럼틀처럼 아이들이 직접 타는 그 물건 자체를 말하고요. 이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안전인증을 꼭 받아야 해요. 기구 자체 인증? 네. 반면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렇게 인증받은 기구들이 설치된 놀이터 공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네, 공간. 그리고 이 시설, 즉 공간 배치나 구성에 적용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 및 기술 기준인 거고요. 적용 범위도 생각보다 훨씬 넓던데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당연하고 아파트 단지, 공원, 심지어 식당 같은 데 있는 조그만 놀이공간까지 애들이 쓰는 곳이면 거의 다 해당된다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의 놀이터가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럼 그 핵심 기준, 시설 및 기술 기준이 부지 선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 고시 문서 자체에 부지 선정 이렇게 딱 제목 달린 조항은 없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여러 조항들 속에 부지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역시 안전 확보겠죠? 네, 안전. 교통사고 위험큼 도로 옆이나 유해물질 나오는 공장 근처, 아니면 급경사지, 이런 명백한 외부 위험에서는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건 상식선에서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특히 2012년에 개정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안전 기준을 세운다, 이런 취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걸 넘어서 아이랑 보호자가 좀 안심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계 설정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놀이시설은 울타리나 담장, 도로 경계석 같은 걸로 다른 공간이랑 딱 구분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선 긋는 게 아니라 차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외부 위험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물리적인 안전장치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계 시작할 때부터 이 방어 가능한 공간, 이걸 염두에 둬야 해요. 근데 또 조심할 건 그 경계선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위험, 예를 들어 사각지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하고요. 네네. 그것도 고려해야겠네요. 그리고 부지 선정의 판도를 바꿨다고 할 만한 중요한 변화가 2015년 개정에 있었어요. 2015년이요? 어떤 거죠? 바로 부대시설 관련 조항인데요. 어린이의 놀이가 중단되지 않도록 화장실, 음용수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화장실, 음용수대. 이게 단순히 편의시설 몇 개 더 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놀이터가 그냥 기구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이나 필요를 지원하는 복합 활동 공간으로 개념이 확 커진 거죠. 그 조항 때문에 부지 선정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겠네요. 이전에는 그냥 놀이기구 놓을 자리만 주로 봤다면 이제는 화장실이나 물 마시는 것 설치하고 또 유지 관리하려면 상하수도나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이걸 합리적인 비용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변수가 된 거네요. 이게 안 되면 땅이 아무리 넓고 좋아도 놀이터 부지로는 안 될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사실상 프로젝트 초기에 이게 되냐 안 되냐 선결 조건, 고노고 크라이테리언처럼 되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놀이의 질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 선정 단계에서 넘어야 할 기술적, 경제적 허들이 확 높아진 결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놀이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개발 유형별로 의무사항이나 입지 조건이 꽤 다르던데요. 우선 주택단지부터 볼까요?
이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봐야 하는 거죠. 네, 150세대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단지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꼭 들어가야 하는 거죠. 150세대 기준이군요. 네, 입지 기준 다 정해져 있는데 햇볕 잘 들고 밝은 곳이나 아니면 녹지 안에 만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격거리예요. 이격거리요? 네, 옆당 경계선이나 단지 내 도로, 주차장에서 최소 3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합니다. 3m. 근데 이게 최근에는 좀 더 강화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조경 설계 기준, 흔히 KDS라고 부르는데 거기 제한을 보면 건물 외벽에서 뭐 떨어질까 봐 벽에서 7m, 창문 없는 벽은 3m 이렇게 더 떨어뜨리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낙하물 때문에 더 강화되는군요. 실내에 만들면 또 마감재나 접착제 전부 친환경 인증받은 거 써야 하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이건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5구의 놀이터를 설치해야 해요. 50명 기준 5구의 원칙. 네, 여기서 핵심은 면적 기준입니다.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 이 면적을 5개 놀이터로 확보해야 해요. 1명당 3.5제곱미터요. 꽤 넓은데요. 네, 예를 들어 정원 100명짜리 어린이집이면 최소 35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6평 정도의 5개 놀이터 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와, 도심에서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도심에선 이 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뭐 직장 어린이집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옥내 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근처 다른 놀이터를 활용하는 걸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피즈 카페 같은 상업시설은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업신고할 때 설치검사 합격증을 내야 한다는 건 결국 설치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술 기준, 안전 기준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해도 책임은 똑같이 지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주택단지는 150세대 이상 의무, 3m 이격 중요, 어린이집은 50명 이상 의무, 1인당 3.5제곱미터 5개 중요, 상업시설은 자율이지만 일단 만들면 모든 기준 준수, 이렇게 핵심을 잡으면 될까요? 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어떤 규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이터 관련 법규만 통과하면 끝, 이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다른 법에 따른 환경, 보건, 안전 기준까지 또 만족시켜야 한다고요. 이게 또 다른 숨겨진 난관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환경보건법의 영향이 커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적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지정돼서 특별 관리를 받거든요. 아, 어린이 활동 공간? 네. 중요한 건 놀이터 시설물 설치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환경안전관리 기준, 구체적으로 뭘 보는 건가요? 땅 자체의 안전성 같은 건가요? 핵심은 토양하고 바닥재의 유해물질입니다. 모래나 흙의 납, 타드뮴, 육가크롬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인지, 또 고무바닥재 같은 데서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지 이런 걸 검사해요. 아하. 그래서 부지 선정 단계 이전에 그 땅이 과거에 뭐 공장이나 주유소, 쓰레기 매집지 이런 걸로 쓰인 적은 없는지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오염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토양 오염도 검사를 미리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하는 데 돈이랑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사업 전체가 엎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필수적인 사전 위험 관리, 듀오딜리전스 과정인 거죠. 공중보건 쪽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물놀이형 놀이터 있잖아요. 네네, 물놀이터요? 이건 물환경보전법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분류해서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물놀이형 시설은 또 다르군요. 물 관리가 핵심일 텐데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이게 부지 선정에도 영향이 크겠는데요? 네, 크죠. 주요 기준을 보면 수심은 30cm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 꼭 해야 하고 저장된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물은 매일 한 번 이상 여과 장치를 통과시켜야 해요. 와, 관리할 게 많네요. 이게 부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죠. 안정적으로 물을 끌어오고 또 내보내는 게 가능해야 하고 수질 정화 장비나 순환 펌프 돌릴 전기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장비 놓을 공간도 있어야 하고 또 계속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까지 초기 단계부터 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놀이터 안전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네, 특히 연면적 430제곱미터, 한 130평 정도 넘는 실내 놀이시설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130평 이상 실내 놀이터? 네. 이 법의 핵심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는 등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그냥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까지 직접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와, 그야말로 최고 경영진까지 책임 범위가 확 넓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지를 고를 때부터 안전관리가 쉬운가?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적어서 보호자가 애들 잘 볼 수 있고 비상시에 대피하기 좋은 구조의 땅을 고르는 게 그냥 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인 판단이 되는 거네요. 와, 기업 존속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됐군요. 맞습니다.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경영 책임하고 바로 연결되는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실질적인 문제로 가볼게요. 부지의 물리적인 형태랑 기술 기준이 부딪히는 문제요. 아까 얘기 나눴던 시설 및 기술 기준의 세부 조항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총 면적은 충분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놀이기구 몇 개 못 넣는 땅이 될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게 부지 선정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입니다. 기술 기준의 세부 규정들이 사실상 그 땅을 쓸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숨겨진 기준 역할을 해요. 숨겨진 기준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하강 공간 또는 충격구역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기구 주변에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 그 안전 공간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큰 제약이 되는 거죠? 보통은 추락할 수 있는 지점 가장자리에서 수평으로 최소 1.5m, 그러니까 1500mm 이상 확보해야 해요. 기구의 자유하강 높이, 즉 떨어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높을수록 이 거리는 더 길어지고요. 1.5m 이상. 근데 진짜 문제는 2015년 개정 때 들어온 하강 공간 중첩금지 규정이에요. 중첩금지요? 네, 특히 그네나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처럼 움직임이 좀 강제되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하강 공간은 서로 겹치면 안 됩니다. 각각 독립적인 안전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짜리 정사각형 땅이 있다고 쳐요. 여기에 그네랑 회전놀이기구랑 미끄럼틀을 놓고 싶어요. 네, 근데 기구마다 필요한 안전구역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네는 앞뒤로 길쭉한 타원 같고 회전기구는 동그랗고 미끄럼틀은 착지 지점까지 길게 사각형이고 그렇죠. 다 다르죠. 이 독립적인 안전구역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그 100제곱미터 안에 배치하는 건 와, 진짜 3차원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공간 퍼즐 푸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 면적만 보고 덜컥 부지 정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부지 선정 초기 단계에 설치하고 싶은 놀이기구 목록을 정하고 각 기구의 안전구역, 즉 하강 공간을 도면 위에 직접 그려 넣어서 실제로 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테스트 피팅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테스트 피팅. 네, 총면적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부지 자체의 지형이나 배수 문제도 기술 기준하고 연결되더라고요. 놀이기구 기초 부분이 땅 위로 튀어나와서 애들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기초 볼트 주변에 물 고이지 않게 배수 설계도 잘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경 설계 기준 KDS 34-50-25에서도 놀이터 바닥 표면뿐만 아니라 그 아래 흙속까지 물이 잘 빠지도록 설계하라고 강조해요. 특히 지하 주차장처럼 아래에 다른 구조물이 있는 곳 위에 놀이터 만들 때는 배수 처리가 더 중요하고 까다로워지고요. 아, 지하 구조물 위. 네. 그래서 땅 보러 갈 때 경사도는 어떤지, 흙 종류는 뭔지, 물 빠짐 정도, 지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합니다. 배수가 잘 안 되면 시설물이 금방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바닥이 미끄럽거나 고인물 때문에 비위생적이 돼서 안전 문제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가로폭은 5m인데 세로 길이는 20m로 아주 길쭉한 100제곱미터 땅이 있다면 어떨까요? 면적은 아까 정사각형이랑 같은데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 아주 좋은 예시네요. 총면적은 같아도 활용 가능성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어요. 그쵸. 폭 4m 정도 되는 2인용 그네를 설치한다고 치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앞뒤 하강 공간 때문에 부지폭 5m를 거의 다 쓰게 될 거예요. 꽉 차겠네요. 네. 여기에
애들이 좋아하는 직경 2m짜리 회전 놀이기구를 추가로 놓으려고 한다. 그럼 사방으로 최소 2m 정도 여유 공간, 즉 하강 공간이 필요해서 총 직경 6m 정도의 원형 공간이 필요해요. 아, 부지폭이 5m니까 물리적으로 설치 자체가 안 되죠. 네, 안 들어가네요. 설령 더 작은 회전기구를 억지로 넣는다고 해도 근해 하강 공간이랑 회전기구 하강 공간이 서로 겹치게 되니까 기준 위반이고요. 와, 정말 총 면적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부지 형태랑 기술 기준상의 안전구역 요구사항을 합쳐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봐야만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 기준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가 부지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 뭐랄까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법적 기술적 기준들은 사실상 최소 요구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에 만족하는 걸 넘어서 더 좋은 놀이공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상위 원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조경 설계 기준 KDS 345025 같은 거요. 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더 나은 놀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감독 용이성이에요. 감독 용이성. 네, KDS 기준에서는 보호자의 감시가 가능한 공간에 배치하라고 권장해요. 보호자가 앉아서 쉬는 곳에서 놀이터 전체가 잘 보이고 사각지대가 최대한 없도록 설계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속이 비치는 투명한 울타리를 쓴다거나 시야를 안 가리는 좀 개방적인 형태의 놀이기구를 놓는 방법 같은 게 있겠죠. 위험 요소로부터 정리하는 것도 법적 이격거리 이상으로 신경 쓰라는 거군요. 그냥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뭐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 물리적으로 막거나 안전 펜스를 더 적극적으로 쓴다거나 네, 그렇죠.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할 테고요. 맞습니다. 놀이터가 주변 맥락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택단지에서는 소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설계 기준에서는 높이 2m 넘는 높은 시설물은 옆집 정면에 놓지 말고 미끄럼틀이나 그네 타는 방향, 또 출입구가 주택 창문하고 바로 마주보지 않게 배치하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아, 소음까지 고려해서? 네, 물론 적절한 배수 설계나 친환경 재료 사용 같은 환경적인 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요즘 좋은 놀이터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게 그냥 막 뛰어노는 신체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총체적인 놀이 경험을 줘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활발하게 뛰어노는 공간 말고도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상상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물이나 모래, 나뭇잎 같은 걸 만지면서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놀이 공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유도하는 게 좋아요. 네네. 재료면에서도 인공적인 거 외에 나무, 흙, 돌 같은 자연 재료를 좀 적극적으로 쓰고 그냥 평평한 땅보다는 작은 언덕이나 경사면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도전 의식이나 흥미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네, 장애가 있든 없든 발달 수준이 어떻든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이런 원칙들은 당장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지역사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정말 다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네요.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선정 과정을 요약하자면 안전관리법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개발관련법, 주택법, 영유아 보육법 등 의무 확인하고 환경보건법으로 땅 안전한지 먼저 검증하고 네, 순서대로 다 거쳐야죠. 마지막으로 기술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공간 제약, 뭐 안전구역이나 배수 같은 것까지 통과해야 하는 와 정말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네요. 네,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여러 곳이라서 각 부처가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나 순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보통은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환경 관련 기준 확인, 토양 오염 같은 거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받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나 협의할 것들을 미리 챙기고 지자체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 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건물과의 안전 이격거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모든 아이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가 점차 의무화되거나 아니면 뭐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시설물보다는 자연 소재나 지형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놀이에 대한 요구도 더 커질 것 같고요.
네, 어린이 안전과 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안전기준 강화, 포용성 증대의 자연 친화적 설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선정은 이 복잡한 규제 요건들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성장할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참 책임감 있는 작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